뇌를 살리는 공짜 명약은 병원이 아니라 현관문에 있습니다. 평생 써온 머리가 자꾸 깜빡거린다면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75세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적의 뇌 회춘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치매만은 안 걸리게 해달라고, 머릿속이 자꾸 흐릿해져서 무서워 죽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처방전 대신 창밖의 운동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어르신,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약은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운동화 밑창에 붙어 있다고 말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박금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익숙한 길을 걷다가 여기가 어디인지 당황해서 멈춰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본 손주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하러 서너 번씩 다시 부엌으로 가는 일이 반복되니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우울해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저에게 울먹이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하시는 그 눈빛에 담긴 절망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박금순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70세를 넘긴 어르신 10명 중 3명은 이미 인지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 위험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류는 원래 가만히 멈춰서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인류학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매일 먼 거리를 달려온 천생 달리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몸과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달릴 때 비로소 가장 완벽하고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수천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적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5,000보에서 7,500보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인지 기능이 망가지는 속도를 무려 절반 이상인 54%나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검사나 귀한 보약보다 매일 30분씩 걷고 뛰는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간절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잠에서 깨워달라고, 다시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돌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약통만 뒤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박금순 어르신께 직접 처방해드린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비밀 수칙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왜 달리기가 치매를 막는 세상에서 유일한 열쇠인지,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박금순 어르신이 어떻게 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손주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수명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소중한 뇌 건강을 내 두 다리로 직접 지키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뇌 건강 수칙 2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박금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뇌를 굶기고 있었군요.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처방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안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몸을 움직여서 뇌에 천연 영양제를 공급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가볍게 뛸 때 우리 뇌에서는 BDNF라고 불리는 마법 같은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뇌를 살리는 황금 영양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양분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인 해마가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황금 영양분이 공급되면 마치 가뭄든 논바닥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신경망이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통해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된 어르신들은 인지 능력이 젊은이 못지않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왜 본인이 그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 때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했는지 비로소 이해하셨습니다. 뇌를 고칠 재료를 단 한 번도 넣어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혈관 속의 일당백 청소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 다 쓰는 아주 대식가입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고속도로인 혈관이 기름때로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려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붙은 나쁜 기름기들을 싹싹 긁어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이 청소차를 가장 많이 출동시키는 방법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걷기와 뛰기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이 밝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깨끗해진 혈관을 타고 신선한 피가 뇌 끝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약통 속에 있는 알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두 다리로 직접 만들어낸 이 천연 물질들은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플까봐 걱정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뇌 회춘의 원리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력을 지켜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1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마음속에 묵직하게 들어앉아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이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진 기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청소 작업과 행복 파티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 비결은 몸을 움직여서 뇌 속에 쌓인 독성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아주 기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포가 자기 안에 쌓인 노폐물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겁니다.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의학계에서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세포 사이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 쓰레기가 켜켜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마치 굴뚝에 그을음이 쌓여서 연기가 안 나가는 것처럼 이 쓰레기가 뇌를 꽉 막고 있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치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을 흔들고 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소각장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시작해서 몸에 살짝 땀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하면 뇌는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이 소각장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뇌 속에 쌓여있던 치매 유발 물질들이 불꽃처럼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머릿속 안개가 거쳤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뇌 속 쓰레기 청소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핵심 비결은 달리기를 통해 내 몸 안에 천연 항우울제를 꺼내 쓰는 겁니다. 많은 분이 우울하고 기운이 없으면 약부터 찾으시죠. 하지만 30분만 제대로 달리면 그 어떤 알약보다 강력한 행복물질이 뇌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지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엔도르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진짜 주인공은 엔도카 나비노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대마 성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쁜 마약이 아니라 우리 뇌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건강한 성분입니다. 엔도르핀은 덩치가 커서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성분은 뇌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서 직접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달리기를 시작하고 4주차쯤 되었을 때 길가에 핀 꽃만 봐도 웃음이 나고 자꾸 콧노래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어르신 보고 요새 좋은 일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이게 바로 뇌 속에서 행복 수도꼭지가 활짝 열린 증거입니다. 약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천연 행복 물질은 오직 여러분이 직접 땀 흘리고 뛸 때만 여러분의 뇌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 싸움이 아니라 뇌 건강 싸움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웃을 수 있고 뇌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치매라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며 인생을 바꾼 구체적인 일과표를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따라 하실 준비 되셨나요? 박금순 어르신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신발끈을 묶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우고 바로 10분간의 스트레칭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3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펴주시고 서서 발목을 잡고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리고 상체를 숙여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준비가 끝나면 6시 15분에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 5분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1분은 가볍게 뛰고 1분은 천천히 걷는 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뛰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릅니다. 이렇게 딱 30분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에도 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0대인데 정말 뛰어도 안전할까요? 라는 걱정입니다. 제 대답은 네, 안전합니다. 입니다. 다만 시작하시기 전에 딱 2가지만 병원에서 확인하십시오. 심장이 운동을 견딜 수 있는지 보는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와 목 혈관의 상태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2가지만 정상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달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통증에 대한 걱정입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엔 무릎이 쑤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통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뻐근한 느낌은 근육이 적응하는 과정이라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릎 안쪽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거나 굽힐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상을 막으려면 발뒤꿈치로 땅을 쿵쿵 찍지 말고 발 중간 부분으로 사뿐사뿐 내려앉는 연습을 하십시오. 보폭을 평소보다 좁게 해서 종종 걸음으로 뛰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발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비싼 브랜드가 최고가 아니라 발을 감싸는 쿠션이 충분하고 발볼이 편안한 것을 고르십시오. 밑창이 너무 얇거나 딱딱하면 발바닥이 지면과 부딪힐 때 생기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아스팔트 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이 깔린 공원 산책로가 어르신들의 뼈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집 앞 보도블록에서 시작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뒤로는 조금 멀더라도 흙길이 있는 숲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의 맑은 공기와 나무 냄새는 뇌를 정화하는 또 다른 천연 영양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영이 무릎에 더 좋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폐기능에는 수영이 좋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밟는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울프의 법칙이라는 의학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뼈는 물리적인 압박을 받아야 비로소 더 단단해진다는 법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없어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70세 박금순 어르신이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강철 체력을 갖게 된 비결은 바로 매일 땅을 밟으며 뼈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3개월 지키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받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던 점수가 정상 범위로 훌쩍 올라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꾸준한 달력이 만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어르신은 손주들과 이름 맞히기 퀴즈를 해도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거나 실천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께 파이팅이라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응원하며 달리면 우리 모두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기적 같은 뇌 회춘법의 핵심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첫째, 달리기는 뇌의 비료인 BDNF를 뿜어내어 쪼그라들던 기억 저장고인 해마를 다시 통통하게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내 몸을 흔들어 깨우는 순간 뇌 속의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태워버리고 천연 행복물질인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셋째, 매일 30분씩 꾸준히 땅을 밟는 습관은
여러분의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 속 기름때를 싹 치워주는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제가 처음 박금순 어르신을 만났을 때 그분의 눈동자에는 짙은 안개가 낀 듯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치매라는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에 억울해하셨고 무기력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박금순 어르신은 동네 공원에서 가장 활기차게 달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전에 즐겨 부르던 유행가 가사도 막힘없이 술술 나오신다고 자랑하십니다. 어르신은 이제 기억을 잃을까봐 밤잠을 설치는 대신 내일 아침에는 어느 길을 따라 달릴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고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지난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말입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수명을 억지로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와 소중한 기억이라는 유산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분 좋게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일의 선명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달리기를 통해 다시 찾은 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죽기 직전까지도 스스로를 고치고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5세든 85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현관문으로 나가 운동화를 신는 그 용기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대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한 걸음씩 내딛는 그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가 살고 있고 여러분의 두 다리에는 그 어떤 제약사도 만들지 못한 명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썩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첫 발자국을 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기뻐하며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주치의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경과류의 무서운 비밀을 밝힙니다. 암보다 무서운 신장 투석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왕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등산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평생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죠.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정보를 보시고는 매일 아침마다 아몬드와 캐슈넛을 듬뿍 넣어 믹서기에 갈아 드셨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가가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력 저하라고 생각하셨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까지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이 수치는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앞에서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식을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된 건가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최 어르신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신장 질환을 겪습니다. 남성은 13%에 달하고 여성도 1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7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나 자각 증상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성실한 일꾼처럼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관이 막히면 온 집안이 엉망이 되듯이 신장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큰 수술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필터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신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생존 수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강검진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3 이상으로 찍혀 있다면 오늘 제가 지목하는 3가지 견과류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아니, 아예 찬장에서 꺼내서 멀리 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 이 견과류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멀리 하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좋아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캐슈넛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습니다. 캐슈넛 100g에는 칼륨이 660mg 그리고 인 성분이 593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댐의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문을 닫아서 지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수문이 고장나 버립니다. 수문이 고장난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한 캐슈넛을 계속 드시면 우리 몸속에는 칼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됩니다. 고칼륨 혈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에서 힘이 쭉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 성분도 문제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뼈에서 칼슘을 뺏어가고 혈관벽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견과류의 대명사인 아몬드입니다. 평소 신장 결석을 앓았거나 신장 수치가 불안한 분들은
아몬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다른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 기준으로 보면 무려 469mg의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캐슈넛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라는 녀석은 우리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덩어리인 결석을 만듭니다. 이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 조직을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고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득 차서 필터 자체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도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고 매일 씹어 먹던 그 고소한 아몬드가 사실은 내 신장을 찌르는 가시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피스타치오는 기본적으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에 절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에는 칼륨도 독이지만 나트륨, 즉 소금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땅콩 역시 콩과 식물이지만 칼륨이 상당히 많고 특히 잼 형태로 드시는 땅콩 버터는 설탕과 염분이 가득해 신장에 이중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소중한 한 사람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신장이 나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오히려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신장 환자라면 오늘 당장 모든 간식을 마카다미아로 교체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왕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카다미아는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마카다미아에는 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기름 성분입니다. 이름이 어렵다면 그냥 신장 전용 소방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신장 내부에서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신장 조직을 조금씩 파괴하는 것인데 마카다미아의 이 특별한 기름 성분이 신장에서 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추가로 마카다미아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이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인슐린이 제2를 잘하도록 도와서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딱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하루 호두 6알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혈관 보호막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기름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ALA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자연산 혈관 청소기라고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뭉치입니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피를 걸러내는데 이 혈관들이 깨끗해야 신장이 재기능을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이 천연 청소기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습니다. 호두는
이 두 장기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하루 호두 6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딱 그만큼만 챙겨 드십시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단,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물 한 컵,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왜 물이 중요하냐고요? 아마씨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가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러고는 신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들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함께 나가버립니다. 신장이 혼자서 하던 힘든 청소 일을 아마씨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즉, 아마씨를 먹는다는 것은 지친 내 신장에게 든든한 일꾼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아마씨는 하루 한 큰술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밤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밤도 신장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밤은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에게도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밤은 전분, 즉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밤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심코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신다고 약국에서 그냥 사드시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를 순식간에 높이는 주범이죠. 견과류를 가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독한 약물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 약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셨죠? 캐슈넛과 아몬드는 버리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바꾸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론은 이제 완벽히 알겠는데 하루 일과 중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제일 좋아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몸의 필터를 살리는 데에도 황금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24시간 매일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밤새 신장이 열심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고생했는데 물 한 잔은 그 찌꺼기를 씻어내주는 고마운 마중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호두 6알을 드십시오. 호두의 유익한 지방 성분은 공복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기계가 잘 돌아가게 아침 일찍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는 아마씨 한 큰술을 챙겨 드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종이컵으로 2잔 정도의 넉넉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면 장 속에서 끈적한 젤처럼 변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뱃속에서 굳어버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오후 3시나 4시쯤 입이 심심하실 때는 마카다미아 열알을 간식으로 드십시오. 이때가 혈당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인데 마카다미아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도와주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 됩니다. 단,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총 섭취량이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붉은 고기보다는 가급적 신선한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망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은 견과류에서 얻은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댓글이나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만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크레아티닌 수치는 1.1인데 이 정도면 정상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우리 몸의 근육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육이 적은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수치가 정상처럼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으셨다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믿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신장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정밀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 전날 주의사항을 물어보십니다. 신장 검사 받기 전날에는 가급적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피하십시오. 고기 속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근육이 과하게 사용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튀어올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수치가 1.8 이상으로 높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남은 신장 기능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석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최어르신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조언해드린 대로 캐슈넛과 아몬드를 즉시 끊고 호두와 아마시로 바꾸신 지 3달 만에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는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루틴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실천 다짐에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긴 여정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칼륨과 인이 과도한 캐슈넛과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즉시 멈추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둘째, 신장 검사를 받으실 때는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크레아티닌 수치 외에 시스타틴 C 검사를 함께 요청하여 나의 정확한 신장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신장 필터를 청소해주는 하루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고 신장 혈류를 방해하는 소염 진통제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72세 최어르신의 6개월 후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최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의 문을 열고 호두와 마카다미아 그리고 아마씨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챙겨 드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짠 음식과 독한 진통제도 과감하게 멀리하셨죠. 6개월이 흐른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최 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처음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활기로 가득 차 있으셨죠.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5까지 올라갔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안착하셨습니다.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도 6개월 전보다 훨씬 젊고 튼튼해지셨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마다 다리가 부어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마음껏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명의 필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장은 분명히 그 정직한 응답을 보내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찬장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을 망치던 견과류를 치우고 내 몸을 살리는 견과류로 채우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흔해졌지만 건강하지 못한 100세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장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라는 큰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밥그릇 하나가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암세포만 쏙 골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식사법이 여기 있습니다. 72세 어르신의 목숨을 구한 밥상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2세 박창수 어르신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대쪽같이 살아오신 분인데 폐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선가 암세포는 설탕과 밥을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날부터 암세포에게 밥 한 톨 주지 않겠다며 오로지 생수와 약간의 생채소만 드시며 버티셨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암세포가 죽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암세포는 멀쩡했는데 박창수 어르신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셨고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결국 기력이 다해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겨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려다 제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박창수 어르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내 몸속에 나쁜 놈이 자라고 있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기겠다고 나를 굶기는 건 도둑을 잡겠다고 내 소중한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둑은 창문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불타버린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암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때 펫CT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의 원리를 알면 왜 암세포 굶기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 특수한 포도당 액체를 주사하면 암세포가 있는 곳만 마치 밤하늘의 등대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밥, 즉 포도당을 무려 10배에서 30배나 더 많이 먹어 치우는 지독한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밥을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몸의 착한 세포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까지 암세포가 갈취해 갑니다. 암세포는 여러분의 근육을 녹여서라도 자기 밥을 챙겨 먹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영양실조와 기력 저하로 몸의 방어막이 뚫려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전체의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막하실 겁니다. 암세포가 그렇게 밥을 잘 챙겨 먹는데 그럼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고 암세포의 밥줄만 콕 집어서 끊어버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창수 어르신께도 제가 이 전략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굶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암세포를 골탕 먹여봅시다 하고 말이죠. 그 결과 어르신은 다시 숟가락을 드셨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튼튼능 몸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잘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세포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마음대로 파티를 벌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패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세포를 굶기고 내 몸은 살리는 그 기적 같은 식사의 기술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숫자 1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살자라고 적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암세포 저격 방법을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암세포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와 우리 몸의 방어벽을 철통같이 세우는 5명의 전사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해서 당장 시작해야 할 특급 무기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비타민C, 그거 약국에서 파는 알약이나 노란 가루 말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혈관에 직접 넣는 주사입니다. 이게 왜 강력한 무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C가 혈관을 타고 아주 높은 농도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 안에서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암세포 내부에서 독가스라고 불리는 과산화수소를 뿜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자기 방 안에서 갑자기 독가스가 터지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세포는 이 독가스를 순식간에 물로 바꿔버리는 아주 유능한 청소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C 주사를 맞아도 정상세포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청소부가 아예 없거나 아주 무능합니다. 결국 독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터져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 환자였던 박창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와 이 주사요법을 병행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항암 치료 후에 입안이 헐거나 기운이 하나도 없던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비타민C 주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시거나 특정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피해야 하니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무기를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 몸을 지킬 성벽을 쌓아야겠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매일 올려야 할 5가지 항암 전사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작은 나무처럼 생긴 녀석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의 뿌리까지 찾아가서 숨통을 조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벽을 보호하면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길목을 차단하거든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암세포가 먹고 살기 위해 새로 만드는 가짜 혈관들을 아예 생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생으로 드시기 힘들면 구워서라도 하루에 2-3쪽은 꼭 드십시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특히 효과가 좋은데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시면 흡수율이 1~배 이상 껑충 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당근 역시 기름에 볶아 드실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박창수 어르신께 제가 이 5가지 채소를 매일 드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채소만 먹으려니 맛이 없다고 투덜대셨지만 2주가 지나자 얼굴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예전에는 고기만 먹어야 힘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채소들을 챙겨 먹으니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암세포는 여러분이 굶는 걸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굶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를 틈타 온몸으로 퍼져나가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굶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강력한 주사요법과 5가지 항암 전사들로 내 몸의 군대를 먼저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채소들 중에서 냉장고에 지금 바로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하나도 없다면 오늘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꼭 사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기와 방패를 갖췄으니 암세포의 밧줄을 제대로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전술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굶기지 않는 단식법입니다. 박창수 어르신이 가장 놀라워하셨고
또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보셨던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지침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3가지 흰색 음식을 퇴출하십시오. 바로 흰 쌀밥과 흰 밀가루, 그리고 설탕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 음식들이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로켓 연료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암세포에게는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의 성장인자라는 녀석들이 함께 날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한 마을에는 아주 특이한 분들이 사십니다. 이분들은 키가 매우 작은 유전적 특성이 있는데 놀랍게도 평생 암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해보니 이분들은 몸속에서 암세포 성장인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체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체질을 타고나지 않았으니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밀가루빵 대신 통밀빵이나 고구마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친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조금만 나옵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펑펑 쏟아지던 연료가 갑자기 똑 끊기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젓가락을 움직이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채소 반찬부터 드십시오. 시금치든 콩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채소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먹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에 촘촘한 그물망을 먼저 깔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인 밥이 들어오면 이 그물망에 걸려서 당분이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던 당분들이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암세포에게 가는 포도당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단백질은 버리고 착한 단백질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오늘부로 작별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와 똑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주 위험한 음식입니다. 이런 가공육 속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독소로 변합니다. 대신 콩과 두부 그리고 생선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박창수 어르신도 예전에는 고추장에 햄을 볶아서 흰쌀밥이랑 드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현미밥에 두부조림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면서 몸의 염증 수치가 몰라보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즐겁게 하되 순서만 바꿔도 암세포는 당황해서 기력을 잃게 됩니다. 박창수 어르신은 이제 식사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즐거운 전투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지침만 지켜도 여러분은 암세포의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일부터 식단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는 것만으로도 암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암세포를 말려 죽일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박창수 어르신이 실제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셔서
활력을 되찾으셨던 그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과표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일부터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아침 7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깨워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박창수 어르신은 가장 먼저 양배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를 한 접시 가득 드셨습니다. 드레싱은 시중에 파는 달콤한 것 말고 올리브유와 식초만 살짝 곁들여 보세요. 채소를 다 드셨다면 이제 단백질 차례입니다. 계란찜이나 두부 반모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미밥을 딱 반 공기만 드세요. 처음에는 밥량이 적어서 허전하다고 하셨던 어르신도 채소를 먼저 듬뿍 드시니까 금방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집 근처를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식후에 걷는 이 짧은 산책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밥그릇을 뺏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살짝 입이 심심해지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특급 간식을 챙겨 드실 시간입니다. 바로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살짝 삶아서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이건 간식이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 주사요법을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사를 맞으러 가기 전후에 물을 평소보다 2잔 정도 더 마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점심 12시에는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해줍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구이 한 토막을 메인 요리로 삼으세요. 역시 순서는 채소 무침을 먼저 한 접시 비우고 그 다음에 생선을 드신 뒤 마지막에 잡곡밥을 드시는 겁니다. 박창수 어르신은 점심에 나물 반찬을 3종류 이상 챙겨 드셨는데 이렇게 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면역력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오후 3시에는 항암 주스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당근과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건데 여기에 견과류 5알 정도를 같이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당근의 오렌지색 성분이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녁 식사는 6시쯤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세요. 마늘의 향긋한 냄새가 암세포에게는 치명적인 경고장이 됩니다. 저녁에는 밥 대신 찐 고구마 1개로 탄수화물을 대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9시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일과표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만 딱 뽑아서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채소부터 먹으니까 금방 배가 꺼져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이 설탕과 흰밥에 가짜 배부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오이나 당근을 썰어서 조금 더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 반컵 정도를 드셔보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이 건강한 공복감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족들과 밥상을 따로 차려야 해서 너무 번거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로 차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단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식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비타민C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치료 초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체력 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기운이 너무 없거나 신장 수치가 높을 때는 조절이 필요하니 꼭 전담 주치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일과표를 내일부터 딱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박창수 어르신도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에 붓기가 빠지고 눈동자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 한마디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마법을 부릴 겁니다. 또한 주변에 같이 실천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서로 응원해보세요. 함께하면 암이라는 높은 산도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긴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처음에는 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막하셨을 겁니다. 암세포를 굶기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나를 죽이는 무모한 단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똑똑한 영양 전략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흰쌀밥과 설탕을 식탁에서 치우고 현미밥과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십시오. 둘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끊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항암 전사와 착한 단백질로 내 몸의 성벽을 튼튼히 쌓으십시오. 셋째, 암치료 전문의와 상의하여 비타민C 고용량 주사라는 강력한 무기로 암세포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십시오.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암세포가 살기 가장 힘든 척박한 땅이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면역세포들에게는 매일매일 힘이 솟구치는 기름진 땅이 되겠죠. 암은 굶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로 길들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창수 어르신의 최근 소식이 궁금하시죠? 어르신은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실 때 병원 셔틀버스를 타지 않으십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한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기분 좋게 허리를 쭉 펴고 걸어서 오십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뒷산 산행을 다녀오셨다며 흙 묻은 등산화를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셨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은 이제 암을 무서운 적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소중히 아끼라고 보내온 엄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신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우리에게 큰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댓글창에 남겨주신 살자라는 다짐과 실천하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약속은 믿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활기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암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지나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꼭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